지금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국 기술을 인정하지 않던 나라가 처음으로 한국산 엔진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 장악해온 폐쇄적인 기술 카르텔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합금, 1900도의 불길, 오차 0.2. 100년 기술의 벽을 녹인 그 불꽃은 이젠 땅을 넘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비웃던 그 한국 기술은 어떻게 세계의 심장을 되살렸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32분, 저는 워싱턴 DC 연방건물 15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미국 관료들과 함께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죠. 에어컨 소리가 낮게 웅웅거리는 가운데 문이 열렸어요. 한국인 기술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중년 남성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서 나오는 종이 뒤적이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박현우입니다. 그가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의 대기업 지위를 동경하며 자란 저에게 한국의 기술은 늘 조립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미국이야말로 기술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죠. 박현우 씨, 앉으시죠. 토머스 로빈슨 국무부 통상 담당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현우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380MW급 가스터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현우가 첫 번째 도면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1700도 초내열 합금 블레이드 설계도였습니다. 효율 63.1%라는 수치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효율 63%요? 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지휘의 최고 효율이 62%인데 한국이 그보다 높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네, 실증 테스트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박현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로빈슨 담당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우린 지위가 있습니다. 한국은 부품만 조립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 말에 박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앉은 젊은 엔지니어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저는 지휘에서 15년간 일하며 쌓은 경험을 떠올렸어요.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축적된 노하우,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술 장벽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걸 뛰어넘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죄송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우리 전력망을 맡길 순 없습니다. 로빈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동감이었죠. 한국의 기술을 믿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박현우가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모령 실증단지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태블릿 화면에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900도의 붉은 불꽃이 터빈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이건 실제 가동 영상입니다. 330톤 로터가 3600rpm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실제 성능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산 엔지니어? 뜻도 보도 못했군요.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박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눈에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떠올랐죠. 시간 낭비는 그만하시죠. 우리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로빈슨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어요. 박현우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이 굽어 보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가는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죠.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100년은 더 걸릴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굴욕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날의 거절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 아직 멀었어. 우리가 왜 세계 최강인지 보여줬지. 그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기술 패권이 흔들릴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워싱턴 회의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저는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컴퓨터 모니터에 띄운 테크 인사이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터빈을 만든다고 하는데 12년은 너무 빠르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3일 전 회의실에서 본 박현우의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역시 미국 언론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싶었죠. 존 맥키넌 수석 기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는 GE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 출신이었죠.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미국과 독일이 10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30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마크 존슨 부장이 제자리로 걸어와서 한국 애들이 정말 웃기지 않냐며 우리한테 터빈 팔겠다고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맞다고 하면서 한국이 효율 63%라고 주장하면서 GE보다 높다고 말했다고 대답했어요. 마크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63%냐면서 계산 실수가 아니냐고 아니면 측정 장비가 고장 났을 거라고 했죠. 사무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테크뉴스가 나왔어요. 진행자가 어제 기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MIT 기계공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 인터뷰가 나왔어요. 교수는 한국이 주장하는 효율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연력학 법칙을 위반하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아마 측정 오류이거나 실험 조건이 잘못되었을 거라고 분석했죠. 교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역시 전문가도 같은 생각이구나 싶었죠. 한국의 주장은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됐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팀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회의 말미에 누군가 한국 터빈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 애들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마 꼬리 내리고 돌아갔을 거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선 그어줬다고 말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통 이런 국제적 이슈가 있으면 현지 언론이 먼저 떠들기 마련인데 한국은 조용했죠. 구글에서 한국어 기사를 검색해봤어요. 번역기를 돌려서 읽어보니 몇 개 기사만 조심스럽게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술 개발 지속 같은 뻔한 내용이었어요. 역시 체면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한국도 자기들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근처 카페에 갔어요. 테이블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시 화제는 한국 터빈 이야기였어요. 톰이 진짜 63%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연력학 법칙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카르노 사이클의 이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죠. 데이브가 맞다며 거들었어요. 게다가 소재 기술도 문제라고 1700도를 견딜 수 있는 합금을 만드는 건 우리도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GE 동료 마이클 브라운에게 연락했어요. 가스터빈 부문에서 2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화상통화로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63% 효율 터빈을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농담이냐며 웃었어요. 우리가 62% 달성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면서 1% 올리려고 10년을 투자했다고 했죠. 소재부터 시작해서 냉각 시스템, 연소 기술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죠. 통화를 끝내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한국의 주장은 허풍이라고. 아마 홍보용으로 과장한 수치일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워싱턴 포스트에 후속 기사가 났어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터빈 도전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어요. 기사는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첫째, 소재 기술의 한계. 1700도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합금 개발은 미국과 독일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둘째, 제조 공정의 복잡성. 터빈 블레이드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셋째, 검증 시간의 부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의 실증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시간이 없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구나 싶었죠. 한국의 도전은 무모한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어요. 한국의 그 이상한 침묵 말이에요. 보통은 비판받으면 반박하거나 해명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조용했어요. 마치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 침묵의 의미를 저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몰랐죠. 한국 연구소에서는 밤낮 없이 불빛이 켜져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더 뜨거운 불꽃을 만들기 위해 매달리고 있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박현우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좌석 13A, 창가 자리였어요. 12시간 30분의 긴 비행시간 동안 그는 계속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일 전 회의실에서 받은 모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국산 엔진이냐고 듣도 보도 못했다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자 박현우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12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2013년 3월 15일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대회의실. 정부의 가스터빈 국산화 프로젝트 발대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2020년까지 380MW급 가스터빈 국산화를 완성하겠다고. 그때 저는 39세, 두산에서 15년간 일한 중견 엔지니어였어요. 발전소 건설 현장을 수없이 다녔지만 핵심 터빈은 항상 외국 제품이었죠. 시멘스, GE, 미쓰비시. 우리는 늘 그들의 기술을 조립하고 운영하는 역할만 맡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12년 당진 화력발전소 현장이었어요. 시멘스 기술자들이 거대한 천막을 쳤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흰색 천막이었죠. 핵심 터빈 설치 작업은 반드시 천막 안에서 해야 한다며 한국 기술자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저희는 천막 밖에서 배관과 전선 설치만 담당했습니다. 가끔 천막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려 하면 독일 감독관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기밀 유지라는 이유였죠. 그 굴욕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점심시간에도 구분이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은 천막 안 깨끗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저희는 밖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경계선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저 천막을 걷겠다고. 우리가 천막 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 굴욕이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프로젝트 첫 회의에서 김태진 팀장이 말했어요. 목표 효율 61%라고. 당시 GE 최신 모델이 60%였으니 야심찬 목표였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모두들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거든요. 첫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설계도만 그리고 또 그렸어요. 연소기 형상, 터빈 블레이드 각도, 냉각 시스템 배치. 하나하나가 난제였죠. 외국 자료를 뒤져봐도 핵심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2014년 첫 시제품 테스트에서 참담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블레이드가 1500도에서 변형되더군요. 목표 온도 1650도에 한참 못 미쳤어요. 효율은 53%에 그쳤죠. 팀원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외부 평가단이 와서 혹독한 평가를 내렸어요.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소재 기술이 20년은 뒤처진다고 했죠. 어떤 평가위원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직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실패한 블레이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게 탄 금속 조각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는 안 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현장에서 굴욕을 당했거든요. 외국 기술자들이 핵심 부품을 설치할 때면 항상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했어요. 기밀이라며 접근을 차단당했죠. 2015년 소재 연구에 올인했습니다. 1700도를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 개발에 매달렸어요. 수백 가지 조성을 시도했죠. 니켈, 코발트, 크롬의 배합 비율을 0.1%씩 조정하며 테스트를 반복했어요. 2년간 3000번의 실험 끝에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특수 세라믹 코팅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합금이었어요. 1750도에서도 안정적이었죠. 드디어 외국 기술에 근접한 것이었어요. 2017년 두 번째 시제품에서 60%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목표는 61%였거든요. 그 1%가 우리와 그들의 차이였어요. 2018년 연소 효율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연료와 공기의 혼합 비율, 화염 온도, 분포, 배기가스 재순환. 모든 변수를 최적화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렸죠. 마침내 2019년 상업운전에 성공했습니다. 보령 실증단지에서 첫 불을 밝힌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1650도의 붉은 불꽃이 터빈을 돌리며 전기를 만들어냈죠. 효율 61.2%. 목표를 넘어선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0년부터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380mW급으로 용량을 키우고 효율 63% 달성이 새 목표였어요. 지위를 넘어서겠다는 야심이었죠. 3년간의 추가 연구 끝에 2023년 마침내 해냈습니다. 1900도 연소온도 63.1% 효율.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날 연구팀 전체가 울었어요. 12년간의 여정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2024년 첫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베트남 발전소에 우리 터빈이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천막을 치는 입장이 되었죠. 베트남 기술자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12년 전 우리가 외국 기술자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부럽고 간절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행동했어요.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도 설치 과정을 모두 볼 수 있게 했어요. 기술을 숨기지 않았죠. 우리가 받았던 굴욕을 그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내에서 이 모든 기억을 되새기며 박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받은 모욕이 12년간의 모든 고생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63.1%의 실력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생각했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차례라고. 곧 그들의 도시가 멈춰 설 때가 올 거라고. 비행기는 인천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 박현우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더 뜨거운 불꽃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1950도를 목표로. 12년간의 여정이 하나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절망과 희망, 실패와 성공이 교차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박현우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15분, 제 휴대폰이 비상 알림으로 울렸어요. 회사 시스템 장애 알림이었죠. 사무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24시간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가 조용했어요. 서버룸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춰 있었죠.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에단, 큰일 났어. 마크 존슨 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세 곳이 동시에 다운되었다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거였어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심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전력망이 불안정해졌어요. AI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기존 발전소들이 부하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죠. 오전 8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워싱턴에서였습니다. 백악관 에너지 정책 담당관이었죠.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상황이 전국적이라고 했어요.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할 것 없이 AI 허브들이 줄줄이 멈춰 서고 있다고. 전력 수요가 공급을 20% 초과했다는 것이었어요. 챗GPT부터 구글 AI까지 모든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담당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경제의 핵심이던 AI 산업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이었죠. 오전 10시 회사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CEO부터 CTO까지 모든 임원이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비상사태 그 자체였죠.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설비가 시급합니다. 에너지 담당 부사장이 보고했어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새 발전소 건설에는 최소 3년이 걸린다는 것이었죠. 가스터빈은 어떻습니까? 설치 기간이 짧다고 들었는데. CEO가 물었어요.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GE는 2년 대기, 지멘스는 3년입니다. 미쓰비시도 마찬가지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2년에서 3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복하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주가들이 폭락하고 있었죠.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모두 10% 이상 떨어졌어요. 오후 2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죠. 전국적으로 23개 주요 데이터 센터가 불안정합니다. 일일 손실이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차관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하루에 500억 달러면 연간 18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었거든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CEO가 절박하게 물었어요. 차관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이 차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6개월 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비웃었던 그 회사였거든요. 한국 기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부사장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차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가동 중입니다. 성능도 우수하다고 보고받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했는데 지금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니. 오후 4시 세 번째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이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AI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는 정보였죠.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서버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사이 중국이 치고 올라올 겁니다. 정보 담당관의 말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6시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에너지 안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AI 산업의 위기라고 진단했어요. 전력 인프라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MIT 교수의 말이 귀에 박혔어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한국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일주일 전 워싱턴 회의실에서 박현우의 얼굴을. 그때 그의 눈빛에서 봤던 확신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혹시 그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63% 효율이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휴대폰으로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언론들이 에너지 강국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사이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접촉했다는 것이었죠.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점심 뉴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겠다고. 그 모든 옵션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명백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오후 회의에서 CEO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세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고. 일주일 전에는 비웃지 않았어? 세라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일주일 만에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박현우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서울 시간으로 10시에. 저는 알람을 맞춰놨어요.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놓칠 수 없었거든요.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니까요.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가 멈춰선 지 사흘째, 저는 워싱턴 에너지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 백악관 통상자문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전국 23개 주요 데이터 센터가 정전되었고 1일 손실이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2년, 지멘스는 3년 대기라고 덧붙였죠.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엘라 로웰, 26세 신입 연구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검토해볼 옵션이 있다고 말했어요. 엘라가 낡은 폴더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겉표지에 두산 테스트 리포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 보고서라고 설명하며 파일 정리 중에 발견했다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전 거절당했던 그 회사였거든요. 보고서 첫 페이지에 굵은 수치가 보였습니다. 효율 63.1%, 냉각 손실 0.2%. 엘라는 이 수치들이 정확하다면 현재 우리 기술보다 앞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 최고 효율이 62%인데 한국이 그보다 높다니 계산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엘라는 더 많은 자료를 꺼냈어요. 베트남 롱안 발전소 실제 가동 데이터라고 하면서 6개월간 평균 효율 62.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검증된 자료인지 물었어요. 엘라는 베트남 전력공사 공식 발표 수치이고 제3자 기관 검증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베트남 발전소 실시간 현황이 떴어요. 출력 270MW, 효율 62.9%, 가동률 98.7%. 모든 수치가 지휘 최신 모델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놀란 표정으로 정말인지 물었습니다. 엘라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전소 데이터도 보여주며 여기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두 발전소 모두 1년 이상 안정 가동 중이고 고장률도 기존보다 30% 낮다고 덧붙였죠. 리처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왜 우리가 이 정보를 몰랐는지 물었어요. 엘라는 조심스럽게 일주일 전 워싱턴 회의에서 제안했지만 거절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바라보며 그 회의에 있었는지 물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 답하면서 당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는 날카롭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두 나라에서 1년 이상 가동 중이지 않냐고 반박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엘라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현재 월 2대 생산 가능하고 긴급 주문 시 4개월 내 납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의 눈이 빛났어요. 지휘보다 1년 반은 빠른 것이었거든요. 리처드는 즉시 한국 측과 접촉하겠다고 결론지었어요. 회의 후 저는 엘라에게 다가가서 이 보고서를 어디서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엘라는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다고 하면서 아마 누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다고 말했어요. 엘라의 말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을 깨달았거든요. 엘라는 기술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편견 없이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진실을 보는 눈이 있었죠.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라는 일주일 전에 비웃었던 그 기술이 진짜였냐고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생각해봤어요. 박현우가 워싱턴에서 보여준 자신감의 근원을 말이에요. 그는 허풍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사이 그들은 조용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3.1% 효율은 계산 실수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엘라가 보고서를 발견한 지 이틀 후 저는 믿기 어려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보령실증단지 현장 검증단에 참여해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미국 정부 대표로 직접 두산의 기술을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죠. 박현우가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 굴욕을 당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였죠. 공항에서 보령까지 2시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박현우는 12년간의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2013년 프로젝트 시작부터 수천 번의 실패, 그리고 마침내 1900도 연소 온도를 달성한 과정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보령 실증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규모에 놀랐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중앙에 380MW급 가스터빈이 우뚝 서 있었죠. 예상보다 훨씬 크고 정교해 보였습니다. 제어실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회전수, 효율 등 모든 수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현우는 지금부터 실제 가동 테스트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터빈이 서서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윙윙 소리였는데 점차 강렬해졌어요. 모니터에 표시되는 회전수가 올라갔습니다. 1000rpm, 2000rpm, 3000rpm. 연소실 내부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1200도, 1500도, 1700도. 마침내 1900도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터빈 내부가 붉은 불꽃으로 가득 찼어요. 박현우가 설명했습니다. 1900도는 일반 강철이 녹는 온도보다 높다고. 이 온도를 견디려면 특수 초내열 합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산이 개발한 블레이드는 니켈 기반 합금에 세라믹 코팅을 입힌 것이라고 설명했죠. 효율 수치가 모니터에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60%, 61%, 62%. 마침내 63.1%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지휘보다 높은 효율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정밀도였습니다. 330톤짜리 로터가 3600rpm으로 회전하는데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박현우는 정밀 오차가 0.2mm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2배 정도였죠. 저는 의구심을 표했어요. 정말 이 수치들이 조작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우는 웃으며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제3자 검증 장비들이 모든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미국 GE, 일본 미쓰비시의 측정 장비까지 동원되어 있었어요. 모든 장비가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죠.
6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효율은 63% 이상을 유지했어요. 온도 변화도 거의 없었고 진동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실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상업 운전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박현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미국 기술을 따라잡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 앞서가고 있더라고. 특히 냉각 기술에서 혁신을 이뤘다고 설명했죠. 오후에는 블레이드 제조 공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1700도 초내열 합금을 정밀 가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오축 가공기가 0.01mm 단위로 블레이드를 깎아내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품질 검사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블레이드가 X선 검사, 초음파 검사를 거쳤어요. 미세한 균열도 놓치지 않았죠. 박현우는 불량률이 0.1% 미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터빈을 정지시킬 때까지 모든 성능이 안정적이었어요. 마지막 효율 수치는 63.3%였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 이 기술이 진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할 차례라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덧붙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리처드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을 만들어냈다고 확인했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제 보고서를 보고 나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 박현우를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허풍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1900도의 불꽃과 0.2mm의 정밀도가 그 증거였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모인 긴급회의였어요. 리처드 블레이크가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었죠.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 것이 확실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령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63.3% 효율, 1900도 연소온도, 0.2mm 정밀도까지. 그때 국방부 장관이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능한지 아느냐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가스터빈과 전투기 엔진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은 기본 원리가 같다고.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시켜 터빈을 돌리는 구조라고 했어요. 다만 크기와 회전수만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산의 1700도 초내열 합금 블레이드 기술이 전투기 엔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이 발전용 터빈을 핑계로 실제로는 항공 엔진 기술을 개발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최근 1만 6천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이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GE F-414 엔진과 맞먹는 추력이라고 설명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발전소용 터빈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엔진까지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완성하면 어떤 의미인지. 장관은 무겁게 답했어요. 기술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더 이상 미국의 엔진 수출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했죠. 리처드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터키, 인도, 폴란드 등 여러 국가가 한국의 엔진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만약 한국이 전투기 엔진까지 수출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방산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분석했죠. 저는 박현우와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가 보령에서 말했던 내용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했던 말이. 그것이 단순히 발전소 터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초내열 합금 기술은 미국도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특히 17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술은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CIA 국장이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창원의 두산 공장에서 항공기 엔진으로 보이는 원통형 구조물들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가스터빈 부품이라고 하지만 크기와 형태로 볼 때 항공 엔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은 진행하되
군사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어요. 동시에 우리도 차세대 엔진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미국의 기술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도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CNN에서 특별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과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심층 보도였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투기까지 한국의 엔진 혁명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이 발전용 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 엔진 분야에도 진출하려 한다고 분석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내열 합금 기술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죠. 인터뷰에 나온 MIT 교수가 말했습니다. 발전용 터빈과 항공기 엔진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한국이 발전용에서 성공했다면 항공용도 시간 문제라고 분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 박현우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우리는 단순히 발전소 터빈 하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차세대 항공 기술의 기회를 놓친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불꽃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번져가고 있다는 걸. 1900도의 열정이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하늘을 가르는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완성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워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의 종주국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AI 도시의 불이 꺼진 지 일주일째, 미국 전역이 암흑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빌딩들이 하나둘 조명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들이 줄줄이 셧다운되면서 미국 경제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죠.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최후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리처드 블레이크가 마지막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어요. 지인은 여전히 2년, 지멘스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면 한국은 4개월 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해왔다고 보고했죠.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안보상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죠. 마침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긴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어요. 관세보다 불이 더 급하다고 덧붙였죠. 그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비웃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박현우가 다시 워싱턴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50명의 기술진을 이끌고 온 것이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에 넘쳐 보였죠. 계약 체결식이 있던 날, 박현우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고. 에너지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에너지 종속국에서 기술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덧붙였죠.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뉴욕타임스는 미국 기술 패권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게 무릎 꿇은 미국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터빈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꺼졌던 데이터 센터들이 하나둘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빌딩, 실리콘밸리의 서버, 모두 한국의 불꽃으로 되살아났죠. 첫 번째 터빈이 가동된 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330톤짜리 로터가 회전하며 1900도의 불꽃을 뿜어내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미국의 전력망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박현우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불을 빌리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불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다른 나라에게 불을 나눠준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3개월 후 모든 터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의 AI 산업이 정상화되면서 경제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꿈을 비웃었지만 그 불꽃이 결국 세상을 켰다고. 한국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 개발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었죠.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미국이 거절한 엔진이었어요. 일주일 차이로 미국이 놓친 기회와 한국이 이룬 성취를 대비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 다큐에서 박현우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12년 전 천막 밖에서 비를 맞으며
다짐했던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이제 한국이 천막안의 주인이 되었다고 했죠. 마지막 장면에서 KF-21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1900도의 불꽃이 하늘을 향해 분출되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불꽃이 이제 정말로 하늘까지 번졌다는 걸. 발전소에서 시작된 기술이 전투기 엔진까지 발전한 것이었죠.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자막이 떴어요. 우리는 불을 빌리지 않는다. 그 문구가 한국 기술 독립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의 종주국이 바뀌었다는 것을. 미국이 더 이상 모든 분야에서 1등이 아니라는 걸. 한국의 12년간 여정이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1900도의 불꽃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제 온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